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치아 통증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빨이 아프면은 한쪽 충치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안 씹고 반대쪽으로 씹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만약에 치아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식욕이 먼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사료도 예전에는 와구와구 씹어 먹었었는데, 이제는 입안에 들어갔다가 뱉고, 또 한 번 넣었다가 뱉고, 이런 증상들이 좀 반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편측 저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껌이나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줬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돌아가면서 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왼쪽으로 줬는데도 오른쪽으로 씹고 한쪽으로만 씹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침을 줄줄 흘리는 아이들 뭐 달리기를 하고 나서 침 흘리는 건 당연한데 평상시에서도 입을 잘 다물지 못하고 침 흘리고 또 피가 섞여 있는 침을 흘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아이들도 구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도 입을 뭐 이불에 가서 이렇게 문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깔끔하다. 보호자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뭐 밥을 먹고 나서 또 입을 잘 닦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강에 통증이 있는데 우리 사람처럼 손이 없기 때문에 입을 이불이나 이런 데 문질러서 조금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입을 벌리거나 입을 만질 때 아파하고 또는 심하면 공격하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하는 아이들도 구강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공격성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입을 만지려고 하면은 뭐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고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구강에 통증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강아지에서 치과 질환이 전체 발생률이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은 거의 3세 이상의 개에서 거의 80%, 90%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두 다 치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인즉슨 뭐 80%, 90%라고 하면은 양치를 뭐 철저하게 하는 사람 빼면은 거의 다가 다 치과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치은염, 치주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단어들이 좀 생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치은염은 말 그대로 잇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잇몸이 전체적으로 붉고 부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은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요 치아에 있는 치아하고 잇몸 틈 사이가 점점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 안쪽에 치석이 또 끼게 되고 플라그가 생기게 되면서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보이는 송곳니 있잖아요. 여기 송곳니도 보면은 원래 그 잇몸 마진이, 잇몸의 경계가 이렇게 수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잇몸하고 치아 틈 사이에 플라그들이 점점 끼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르신들 보면은 치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잇몸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치주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잇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이제 용어를 명칭을 그렇게 하고, 어, 치료해야 되는 질환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치아 파절, 치은 과형성 부정교합, 치아 우식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대형견들이 딱딱한 음식들을 많이 장난감이나 이런 뼈 간식 같은 걸 많이 씹다 보면은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추후에 뒷장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살에서 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하지 않으면은 뭐 대여섯 살 되더라도 치아를 뽑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고 보통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소형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형견에서 더 심하지만, 흔하고 심하지만은 대형견은 일단 시작됐다거나 진행되면은 소형견보다는 이게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면 이빨도 크고 뿌리도 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자주자주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 번씩은 체크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치아가 아프게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져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어느 쪽에 충치 하나만 있더라도 그쪽으로 계속 욱신욱신거리고 뭐 뛸 때도 욱신거리고 뭐 그쪽으로 씹을 때마다도 욱신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치주염이나 치아가 부러진 증상들이 있으면은 만성적인 구강 통증을 유발하고 그게 또 결국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들고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강아지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서서히 점점 피하고 이런 행동학적인 변화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지 않으면 밥도 잘 안 먹고 예, 그런 증상들하고 무엇보다 구취. 저는 이제 이렇게
진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 치석이 막 덕지덕지 붙은 아이들하고 뽀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아 저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구취가 있으면은 보호자님들도 이제 애들이 와서 할 거나 그러면 거기 냄새가 또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호자분하고 영향 관계도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질문 많이 주신 그 카테고리인데요. 요게 이제 치아 관리를 안 해주면은 전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 레퍼런스는 따로 달지 않았는데 치아 관리를 잘 안 해서 치주병균, 세균들이죠. 세균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요게 그냥 치아 안에서만 이제 머무는 게 아니고 요게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심장으로 퍼지게 되면 심내막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콩팥 쪽은 만성 심부전, 그리고 간은 염증성 관질환, 그 다음에 폐는 흡인성 폐렴. 이렇게 전신적인 다발적인 장기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게 다만 이제 이빨만 관리 안 했으면 뭐 이빨만 아프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게 곧 다른 내과적인 질환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치료를 좀 서둘러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찾아본 논문인데 중증의 치주염을 가진 소형견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내봤을 때 평균 수명보다 더 작은 수명을 나타낸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개 구강 해부학 및 병태 생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하고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거의 없고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그래도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이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잇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빨 부분이 있고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위에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크라운이라고 하고 밑에 쪽에 심어져 있는 부분을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치관, 그 왕관할 때 관이고 그다음에 치근, 그 뿌리할 때 근자입니다. 그래서 치관과 치근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치아에서도 보면은 치아 크라운 쪽에서 보시면 제일 바깥쪽에 에나멜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에나멜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범랑질이라고 해서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뼈 중에서도 뼈보다도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요 에나멜질이 딱딱한 걸 씹을 때 치아가 부서지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도 하고 그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밑에 쪽에는 덴틴이라고 하는 상아질이 있는데 요 에나멜질이 부서지고 나면은 요 덴틴은 쉽게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나멜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게 좋고, 요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신경과 혈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치수, 펄프라고 하는 치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충치가 생기거나 이빨이 부러지거나 하면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댕강하고 부러지게 되면은 신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신경이 외부로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도 있을 수 있고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빨 치료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을 먹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 먹거나 아니면 이제 사탕이나 캐러멜 같은 거 먹다가 딱 어느 순간 씹었을 때 찌릿하는 느낌들 받아봤거든요. 다들 이제 이런 것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건 사람 이빨인데요. 제일 바깥 부분에 에나멜질이 있고 그 다음에 덴틴이라고 하는 상아질이 있는데 이 상아질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된 게 아니고 얇은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 안에도 미세한 신경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뜨거운 물을 먹게 되면은 요 신경이 팽창하게 되면서 길어졌다가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은 요게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요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게 요 튜블이거든요. 이 얇은 모세관들이거든요. 여기 안에 신경들이 그것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캐러멜이나 아니면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삼투압 때문에 요 신경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볼 거는 그 치근간 델타라고 하는 부분하고 인접 공간. 치근간 델타라고 하는 부분은 치아의 뿌리 끝입니다. 여기 부분이 우리 그 주신경하고 연결되는 부위인데, 이쪽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딱 막혀 있는 걸로 보이게 되지만은 여기에는 신경하고 혈관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구멍들이
여기보단 조금 굵은 구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요 바깥으로 나와서 이쪽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접 공간. 인접 공간은 치아와 치아 틈 사이를 의미를 하는데 사람은 이 공간을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강아지 구강 구조가 다른 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치아가 벽돌처럼 오밀조밀하게 착착착착 이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요 틈 사이에 음식물 같은 게 끼게 되면은 양치로 아무리 빼줘도 이쪽에서 잔여 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으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 틈 사이가 넓기 때문에 치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니 쪽은 그 조밀하게 있으니까 그쪽은 양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쪽이 그래도 사람보다는 덜 끼긴 하지만 그래도 음식물 같은 게 끼면은 잘 정리를 하고 양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치주 질환은 가장 강아지들한테서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은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치주 질환으로, 심해지게 되는데, 그,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 먹고 항생제 먹고 염증약 먹으면은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주염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잇몸하고 치아 틈 사이에 플라그가 계속 끼어 있고 세균들이 증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게 제거가 안 되면은 계속 약을 먹고 나면은 이 잇몸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원발적인 이 세균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치주염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아 관리를 잘 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서 치아를 꾸준히 좀 보존하는 방법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의 치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그가 원적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치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조직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요게 밑에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 요 치아가 이제 아랫니빨의 가장 큰 치아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아 주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염증이 시작되는 그 뿌리까지 그 염증이 파급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한쪽 뿌리만 문제가 있고 한쪽 뿌리는 그래도 튼튼하게 유지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흔들어 봐가지고 무조건 안 흔들리면은 안 뽑는 건 아닙니다. 치료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한쪽 치아는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두 개의 뿌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씹는데 체중을 나눠 갖고 있었는데 한쪽 뿌리가 이렇게 상해지게 되면은 나머지 한쪽 뿌리도 금방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나중에는 뽑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대형견들한테서 많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치아가 부러지는 치아 파절입니다. 윗니 보시면은 요 치아를 가장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위에서 보면은 가장 그 강아지한테서 한 두 번째로 큰 어금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치아가 굉장히 잘 부러지는 치아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시고 나면은 그 아이들 입술 한번 다 들어가서 요 치아를 조금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좌우에 있는 치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보통은 하는 역할이 딱딱한 간식 같은 게 있으면은 요 이빨하고 요 밑에 있는 이빨을 이용해서 딱 씹어서 쪼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작하고 조금 두꺼우면은 그런 힘을 잘 견딜 수가 있을 텐데 얇습니다. 요게 굉장히 얇아가지고 부러지면은 이게 그냥 요 밑에 사진처럼 쪽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댕강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보호자님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거 누가 음소거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치아 안쪽에서 가운데서 피가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신경이 여기 밑에 사진처럼 이렇게 피가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아이들은 신경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가 나다가 먹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된 이상 계속 통증을 유발하고 이쪽이 문제가 돼서 안 씻게 되면은 요쪽 이 치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주변에 요 앞쪽에 있는 치아도 문제가 되고 요거랑 맞닿는 요 밑에 치아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셔가지고 뭐 신경 치료를 하신다든지 뭐 신경 치료가 여의치 않으면은 뽑는다든지 하셔야지 요 주변에 있는 치아들을 더 잘 보존해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번 보실 때
치석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양쪽을 좀 비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을 봤을 때 치석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이빨이 있는데 반대쪽은 치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보통 그 음식물을 씹는다는 걸 의미하고 치석이 많이 쌓인 쪽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분명히 치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좌우의 치아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치석이 어느 한쪽이 많다든지 이러면은 그때는 병원에 한번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이게 그냥 문제가 되는 게 통증 때문에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신경이 드러나게 되면은 구강 안에 있는 침이라든지 세균, 침 안에 섞여 있는 세균들 있잖아요. 그 세균들이 요 신경관을 타고 뿌리 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길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 치수관이라고 하는 관인데, 여기가 한번 감염되게 되면은 이 치아는 이미 다 이제 좀비처럼 감염된 치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세균들이 쭉 내려가서 여기 치아 뿌리 쪽에 숨어 있다가 아이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쪽에서 고름주머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름주머니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고름주머니가 나중에 터지겠죠. 터지게 돼서 고름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제 가장 빠른 길이 여기 이 구강 안쪽으로 터지는 게 아니고 눈 밑에 광대뼈가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얇은 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름주머니가 유지되고 있다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 밑에 고름주머니 줄줄 흘러나오고 눈두덩이가 막 발적되고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과 질환으로 오셨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치아 쪽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깨져 있거나 그러면은 치료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보다는 이 치아 부러지거나 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치아 파절인데요. 요거 같은 내용입니다. 치아 파절인데 요 아이는 최근에 왔던 아이인데 여기 보시면 아래 어금니거든요. 작은 아이입니다. 아래 어금니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여기도 신경 구멍이 드러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합니다. 이게 안쪽에서 마취하고 봐서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바깥에서 보면은 멀쩡해요. 진짜 튼튼한 이빨처럼 보입니다. 근데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왼쪽에 있는 치아는 이렇게 튼튼하고 멀쩡하게 이제 치아하고 뼈 사이 이제 경계가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반대쪽을 보면은 치아 뿌리에 이렇게 뼈가 녹아서 까맣게 보이는 증상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치아 뿌리에서 고름 주머니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아 보이더라도 실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정도로 보이게 되고 요거는 분명히 통증을 유발하고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뭐 신경치료나 이런 거에 옵션은 없고 이제 결국에는 뽑아야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형견들한테서 또 많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치아 마모입니다. 마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원반 던지기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앞니 보면은 이렇게 달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아 가운데 까만색, 아니 이제 갈색으로 변색된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변색된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치아에 신경이 노출됐으니까 이 신경치료 해야 된다고, 크라운 씌워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이빨들은 아니긴 합니다. 이게 그냥 치아가 단순간에 딱 부러져가지고 치아 신경이 드러나 있으면 그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요렇게 다른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닳기까지 조금 한 2년, 3년 정도의 세월이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요게 치아가 닳기 시작하면은 이 치아는 한번 몸에서 맹출이 되게 되면은 치아의 성장이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도 계속 통증과 자극이 있게 되면은 그 3차 덴틴이라고 해서 덴틴이 자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신경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막 하는 역할들이 보호막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보시는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보호막인지 신경이 드러나 있는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치과 도구 중에서 프로브라고 하는 얇은 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싹 지나가 보면서 여기 신경 구멍이 드러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3차 덴틴인지 이런 거를 한번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신경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레진으로 덮어놨다가 그 레진도 대형견들 같은 경우 워낙 씹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크라운으로 전환해서 크라운 치료를 해서 조금 더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강 종양입니다. 요것도 꽤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뭐 매일 양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금방 알아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양치하다 보면 피가 엄청 많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고,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니까 요걸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확인할 때 보면은 이제 치아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턱이나 위턱 바깥쪽에서 만져서 뭔가 좀 도드라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좀 알기가 좀 쉬운 게 뭐 종양이라고 해서 양쪽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좌우를 같이 만져서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하악에 종양이 있었던 아이고 여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악에 종양이 있던 아이인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보통은 정상 아이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큰 치아가 있고 턱뼈에 치아가 박혀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요 치아 같은 경우에, 턱뼈 같은 경우에는 턱뼈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뼈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하얗게 좀 번져 있는 양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성 종양이기보다는 악성 종양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하고 그다음에 CT 찍고 만약에 이제 양성 종양이면은 그냥 종양 떼고 그냥 지켜보면 되겠지만은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 턱뼈를 잘라내서 더 이상 전이가 되는 걸 막아주는 치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저희 앞전 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이제 허찬 원장님한테 넘겨서 이런 아이들은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꽤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고 다음은 구내염입니다. 이것도 조금 발견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요건 양치 잘 안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석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많이 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치석이 있다가 맞닿는 부위들, 요런 부위들. 그래서 요런 잇몸들이 요게 계속 맞닿다 보면은 여기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볼살에도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해지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 치료해가지고 조금 좋아졌는데 심해지는 아이들은 여기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에서 출혈이 있거나 악취가 나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치를 하면서 볼 때도 치아뿐만이 아니고 볼 안쪽도 뭐 협조가 되는 아이들에 한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뭐 궤양 이제 우리 혓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혓바늘 같은 게 나 있지는 않는지 그쪽에서 뭐 피나 고름 같은 게 나오진 않는지 아니면 수포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질환 때문에 구내염이 심하게 와서 나중에 발치를 전체 치아를 발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은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보통 이제 호발하는 질환서부터 점점 이제 좀 드문 질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치 잔존. 대형견들은 유치가 거의 자연적으로 빠집니다. 워낙 치아가 크고 이제 두껍기 때문에 연고치가 보통은 이제 유치가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4, 5kg 미만짜리 소형견들에서 유치가 많이 남게 되는데요. 유치가 빠지는 원리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안쪽에서 연구치가 서서히 밀어 나오면은 유치 뿌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치가 생장을 멈추게 되고 점점 연구치에 밀려서 뽑아져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벽돌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 밑에서 연구치가 밀고 올라오면은 다들 이제 자연적으로 유치가 빠지게 됩니다. 유치가 잔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요 송곳니가 특히 잘 안 빠지게 되는데 왜 유치가 잘 안 빠지냐면은 요 송곳니가 얇고 뾰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치가 송곳니의 끝을 잘 건드리지 못하고 옆으로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가 잔존하게 되는 아이인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것뿐만이 아니고 요것도 유치, 요것도 유치, 요것도 유치, 요것도 유치 다 유치가 엄청 많았던 아이고 발치하고 나서는 이렇게 딱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은 한 칸씩 다 영구치가 유치에 비해서 비껴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치가 옆에서 나고 있는데도 유치가 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 뭐 놔두면은 뭐 이빨 많고 좋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유치가 있으면은 여기 치아 사이 공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틈 사이에 음식물들이 진짜 많이 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유치뿐만이 아니고 영구치도 우리가 잘 보존해서 평생 동안 써야 되는데 영구치도 나중에는 결국엔 요 염증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치은염에서 시작해서 치주염까지 진행되면은 그거는 비가역적이라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영구치도 발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는 보통 생후 7, 8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안 빠지게 되면은 보통 중성하는 시기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 만약에 안 뽑혔다라고 하면은 중성화 수술하면서 같이 뽑아주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또 이제 아이를 입양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거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중성화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셨을 때 보통 이제 저희 병원은 중성화할 때 이빨까지 같이 봐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봐주셨다라고 하면 이빨도 같이 봐달라고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악관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저도 수의사 생활하면서 이게 턱이 안 다물어지는 아이들 한 4마리 정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놀이 같은 거 하고 공 물고 다니고 테니스공 물고 다니고 하거나 아니면 나뭇가지 막 물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턱이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턱이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못 다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해서 병원에 뛰어오시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턱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턱을 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마취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턱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오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타액선 질환. 이런 그 턱 밑에 혹부리 영감처럼 혹이 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혹시 구강 종양이 아니야? 막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증상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침샘 있잖아요. 침샘에서 침이 계속 분비가 돼야 되는데, 구강 안으로 그 분비되는 침샘관이 막혀서 뭐 결석이 생겨서 막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그 좁아져서 침이 더 이상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 때문에 이게 고여서 침샘이 이렇게 부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침샘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샘 제거하면 침이 안 나오면 죽는 거 아닌가요? 뭐 음식물 소화 못 시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 강아지나 사람이나 침샘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턱밑샘도 있고 혀밑샘, 귀밑샘,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쪽당 거의 한 8개 정도 침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샘이 있으면은 일단은 관이 막혀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흔하게 접하는 구강 질환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치주 질환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료할 때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구강을 검진을 하게 되는데 면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하세요라고 해서 뭐 하나하나씩 다 찍어보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우리 사람들은 그 파노라마 엑스레이 먼저 시작하고 찍고 치과 진료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취해서 모든 진료하고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 우리가 그래도 많은 정보를 얻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런 정보 없이 마취하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아이 이빨을 다 뽑아야 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우리가 치아를 상태를 보는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구강 대칭이 있는지 이제 좌우가 대칭적이고 만졌을 때 어디 뭐 도드라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여기 볼 안쪽에 궤양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치열 상태를 봅니다. 부정교합은 없는지 아래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씹는데 이 송곳니 같은 게 입천장을 찌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치아 하나하나마다 색깔이 변화는 없는지 우리 죽은 치아는 또 그 보라색이나 아니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색된 치아는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치아가 다른 치아는 없는지 그래서 뭐 신경이 드러난 치아는 없는지 부러진 치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다음으로는 치석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그다음에 플라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잇몸 상태는 염증이 심한 상태인지를 보고 또 이제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궤양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입을 열어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열 수 있는지 아니면 열었을 때 통증을 보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우리가 마취를 시작하고 나서 평가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 보면 치과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를 하시고 나서 뒤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제 몇 번 치아 무슨 문제 말씀을 해주시면 받아 적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들마다 다 번호가 있는데 사람들은 요 한쪽 치아에 10개 이하의 치아가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11번, 12번, 뭐 21번, 22번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강아지들은 안타깝게도 하악 쪽에 치아가 1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단위의 그 숫자 체계를 씁니다. 그래서 뭐 101번, 뭐 304번,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요 치아 하나하나마다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치아 질환에 대해서 약어를 써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치아가 문제가 어떤 치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치료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고 스케일링을 그냥 평생 동안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년, 3년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어떤 치아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치아는 조금 애매한 치아들이 있어요. 요걸 뽑아야 되는지, 나중에 조금 더 두고 보고, 다음 스케일링 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뽑아야 되는지, 이런 치아들이 있으면 기록해 놨다가, 그 치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이번에는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조금 더 보존해서 볼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방사선실에 들어가면 이제 기계가 쭉 돌아가면서 찍잖아요. 그래서 그 치아를 다 찍어보고 나서 어떤 치아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실제 검진을 하면서도 이 엑스레이랑 비교해 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납작한 보스턴 테리어서부터 이렇게 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까지 있는데 저희 이제 수의치과에서도 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계가 개발이 안 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좀 왜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짧은 아이들은 좀 뭉툭하게 나오고 긴 아이들은 길게 나오고 해가지고 실제로 조금 효용성이 없어서 이빨 하나하나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턱서부터 하나하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아까 보셨다시피 치아 뿌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부러진 치아는 없는지 그다음에 치아에 뭐 치주염이 심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치아들은 그 저희가 치과 기록지에다가 같이 기록해서 치아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플랜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본격적인 치과 치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 아이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치과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청진하고 혈액 검사하고 마취전 검사들을 좀 진행해서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약물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되고 모든 마취는 흡입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입 마취 진행해서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은 치과 엑스레이가 여기 입 안으로 들어가서 엑스레이 빔이거든요. 요게 찍게 되면은 요게 빔에 상이 맺히게 되고 아까 요 사진처럼 하나하나 인쇄해가지고 치아의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육안상으로 확인하면서 아이 치아 요 어떤 치아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제가 말을 해주면은 옆에 있는 간호 선생님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인 스케일링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스케일링에서 치아하고, 여기 치아 틈 사이에 있는 치석들도 제거하고,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플라그들까지 같이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제거하게 된 다음에, 저희가 그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치과에서도 바람 나오는 쓰리 실린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걸로 바람을 불어서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그 치석이 완벽하게 제거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폴리싱이라고 해서 치아 연마제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치약 같은 건데 치약 같은 걸로 치아 저속으로 회전하는 요 연마 기구 폴리셔라고 하죠. 폴리셔로 치아 표면을 연마하게 되고 연마하는 과정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스케일링 하면서도 요게 그 미세한 스크래치 같은 게 나 있을 텐데 요 스크래치들을 이제 매끄럽게 다듬어 주지 않게 되면은 요 틈 사이로 또 세균이 또 쌓이게 되면서 그 치석이 또 쌓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폴리싱 작업도 중요하고 나중에는 치아하고 잇몸 사이 틈 사이에 있는 요
치주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주낭에다가 항생제 연고를 채워 넣어서 따로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치아 표면에 불소 연고를 발라줌으로써 치아를 코팅하게 되고, 요거는 한 번 발라주게 되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불소가 계속 방출되기 때문에 뭐 흔하진 않지만은 충치도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석이 더 달라붙거나 플라그 같은 게 달라붙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마무리하고, 만약에 치료할 이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치료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잇몸을 이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빨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치주낭에 있는 플라그들, 치석들을 제거하게 되려고 하면, 이것도 분명 통증이 유발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먼저 국소 마취를 진행을 하고 치과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국소 마취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요 치료보다도 이 마취가 더 아픈데, 동물들은 다행히도 전신 마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픔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마취가 깨어났을 때 있을 수 있는 통증하고, 그다음에 마취 중에도 이렇게 아픈 조작을 할 때는 마취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취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국소 마취를 루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마취제를 주사를 해서 구강에 있는 통증을 다 차단시키고 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공간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마취제를 쏘게 되면은 이쪽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나오는 요 앞니 부분, 이쪽은 다 마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치료하려고 하는 치아가 있으면은 거기 뒤쪽으로 우리가 마취를 해서 통증을 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치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치은염이 굉장히 심한 아이입니다. 여기 치아하고 잇몸 틈 사이에 플라그나 염증 물질들이 많이 끼어 있을 때 이렇게 잇몸이 증식되기도 하는데, 요게 증식되면은 그 잇몸이 부었다고 그냥 표현하고 그냥 방치하실 게 아니고, 요게 자라나 있으면은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셔야지 여기 낭 안에 음식물이라든지 플라그들이 더 이상 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염증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소랍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치주낭 안에 플라그들만 좀 많이 끼어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여기 치주낭 안에 이빨하고 그 잇몸 틈 사이에 요 그 큐렛이라고 하는 도구가 들어가서 긁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플라그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게 치하고 잇몸인데, 요 틈 사이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치석하고 플라그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스케일러로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반달 모양으로 생긴 이 큐렛이 뿌리 끝까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긁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말끔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나서 나중에 양치를 통해서 이런 플라그들을 제거하는 처치를 관리를 해주셔야지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양치할 때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치료를 해주셔야지 잇몸이 염증이 생기거나 붓는 증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발치인데요. 발치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발치라고 하면은 이빨을 그냥 하나 쑥 뽑는다고 생각을 할 테지만은,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치아, 염증이 많은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뽑히는 치아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는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스텝의 과정을 거쳐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요 이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그 흔하게 문제가 되는 윗니빨의 가장 큰 치아, 잘 부러지는 치아. 요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을 제가 과정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요거는 뿌리가 3개 있는 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쑥 우리가 힘줘서 뽑는다고 해서 절대 뽑히지 않는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의 뿌리를 뿌리 개수만큼 조각조각 내서 하나하나씩 조각을 내서 뽑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요 치아 박혀 있는 것도, 요 아이는 대형견이거든요. 아마 한 30kg 정도 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는데, 요거를 그냥 저희가 치주인대만 끊고서는 발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치하다가 뿌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잇몸을 걷어내서 치조고를 삭제하고 발치한 과정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잇몸을 절개해서 드러내게 되면은 이렇게 턱뼈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턱뼈를 일부 갈아내게 되면은 치아 뿌리가 하나하나씩 발견이 되게 되고, 요 치아를 요렇게 뿌리마다 하나씩
치아를 세 조각 내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치주인대를 끊고 하나하나씩 뽑아내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이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치조골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잇몸으로 덮었을 때도 음식물 먹다 보면은 잇몸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갈아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잇몸을 닫아주면 이렇게 이제 수술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치하고 나면은 그 실로 봉합을 하는데 봉합살을 풀기 위해서 또 한 번 꼭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의치과에서는 이 발치하고 나서 요걸 풀려고 하면 또 마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실은 반드시 녹는 실을 사용을 해서 나중에 요게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서 없어지게끔 그렇게 녹는 실을 사용해서 봉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이 보통 이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는 요 실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녹아서 서서히 없어질 거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오세요. 아직도 실밥이 제거가 안 됐다고, 안 녹았다고. 그런데 이 실밥이라는 게 녹는 실이 딱 한 달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녹아서 실이 자연스럽게 100% 모든 실이 다 이 땅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은 조직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분해가 빨리 돼서 제거되는 실도 있고 어떤 실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조금 느리게 돼서 천천히 이제 뽑아지는 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이 있다고 해서 이거 꼭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다리시면은 자연스럽게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뽑은 이빨들하고 뿌리들하고 모아놓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다음 단계는 신경치료인데, 신경치료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과정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원통형으로 된 치아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서 하면 훨씬 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잘 부러지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가 뾰족뾰족하고 얇기 때문에 제가 뭐 물론 이제 사람 신경치료를 진행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훨씬 더 난이도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치아 뿌리가 세개가 있기 때문에 치아 뿌리 세개의 치아 뿌리들을 다 신경치료를 해야 돼서 구멍을 세 개 뚫습니다. 그래서 세 개 뚫어가지고 파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치아 신경을 다 긁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소독액을 통해서 치아 신경을 다 소독하고 나중에 그 빈 공간을 가타파차라고 하는 물질들, 시멘트 물질들로 채워놓고 나중에 레진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가지고 더 단단하게 유지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도 그 우리 신경치료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신경치료하고 찰흙 같은 거 입에 물고 본 떠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3D 스캐너라고 해서 이렇게 그 요즘에 3D 프린터가 유행하는 것처럼 3D 스캐너가 구강 구조를 스캔을 해가지고 따로 요거를 본을 안 떠도 요거를 스캔한 자료를 치기공소에다 의뢰하면은 바로 이렇게 제작해서 한 이틀 정도 있으면은 제작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한 번 더 진정시키고 마취는 아니고 가볍게 진정시키고 이렇게 붙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치과 치료를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여기 신경관 안쪽까지 저희가 신경 다 제거하고 여기 가타파차라고 하는 물질들로 채워놓은 거를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아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스케일링 하면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게 그 마취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면은 제가 뭐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병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 한 병원에서 한 선생님들이 모든 치료를 다 하시잖아요. 내과도 하시고 외과도 하시고 치과도 하시고 안과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분과가 많이 된 동물병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치아만 주로 보는 병원들도 있고 아니면 눈만 주로 보는 병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마취과 선생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앞서서도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취할 때 아이의 마취 상태를 마취과 선생님이 봐주시면서 이 아이는 뭐 마취가 뭐 어떻게 마취를 심도를 좀 줄여야 되는지 약물을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마취 위험도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보다는 마취 사고가 날 위험성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치과 수술하는 수술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두 번째 사진은 마취 기록표라고 해서 5분마다 아이의 심박이라든지 산소 포화도 아니면 혈압, 그 다음에 체온,
이런 마취제의 농도,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떻게 지금 마취가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 그 마취과 선생님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치아 치료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치아 뽑고 아픔을 유발하는 것들을 다 치료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저희 집 아이 그 치아를 두 개나 뽑았거든요. 큰 치아를. 그러고 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은 뽑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플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국소 마취도 하고, 이제 안 아프게 뽑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은, 근데 집에 갔을 때도 뽑은 날 당일에는 아이가 진짜 의기소침하고 혀도 반쯤 나와 있고, 턱도 잘 못 다물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증상들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을 좀 먹여주고, 진통제도 먹여주고, 항생제도 좀 먹여주고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보통 그 진통은 네 가지 계열의 진통제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엔세이드라고 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우리 그 사람 먹는 약으로 치면은 뭐 해열제라든지 제가 사람 약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 카프로펜, 이런 것도 이제 사람 약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항생제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그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수술 전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깨어났을 때 통증을 좀 적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빨을 뽑을 때 국소 마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해서 그 앞으로의 그 뽑는 치아에 대한 통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막 많은 치아를 발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 있거든요. 통증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편성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진통제를 같이 처방해 주는 걸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그 진통제하고, 그 다음에 먹는 항생제, 그다음 위장관 보호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서, 술 후에 진통 처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집에서의 구강 위생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사진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질문이 양치 하루에 뭐 얼마마다 한 번씩 하면 좋아요? 뭐 하루에 한 번이면 돼요? 두 번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또 있는 질문이, 칫솔질은 잘 못해서 우리가 거즈나 헝겊으로 이렇게 그 치아만 묻혀주고 있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뭐 입안에다가 뿌려주는 구강 관리제로 뿌려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구강에 치석이 생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구강 내에 초기 플라그 형성 시간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릇 같은 거, 깨끗한 그릇이라도 물에 담가 놓으면은 한 이틀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은 만져봤을 때 미끌미끌하는 물때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플라그라는 물때인데, 요 플라그가 형성되는 거는 보통 음식물을 먹고 나서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치아 만져보면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단백질 막, 페리클이라고 하는 단백질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생기게 되면은 침 속에 있는 세균들이 가서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들러붙고, 그날 양치를 해주면은 그 막이 없어지니까 다시 또 시작인데, 이게 양치가 안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틀이 지났을 때 이제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산소가 바깥쪽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입으로 숨 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기성 세균들이 증식되게 되면서 이 바이오필름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칼슘이라든지 인삼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필름 안에 붙게 되면서 점점 치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요 필름이 얇은 딱딱한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겹이 쌓이게 되고, 또 그 다음날에 한 겹이 쌓이게 되고 하면은 점점 쌓이게 되고, 양치가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두꺼운 치석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원리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음식 먹은 다음에 바로 양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좀 게으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시게 되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의 철저한 양치는 바이오필름이 조직화되고 성숙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권장되는 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지만은 적어도 한 이틀 이상, 3일 이상, 3일 이상, 3일 이상은 넘지 말자.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양치를 하자라는 거를 원칙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그냥 뿌려주는 거는 요렇게 그 물 안에 세제가 들어있는 물 안에다가 그 식기를 담가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씻고 그냥 우리가 그냥 썼던 식기 그냥 보관했다가 또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담궈 놓고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서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래도 최소한이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식기세척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세제와 빠른 물로 이렇게 식기를 세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빨에다가 뿌려주는 그 치석 제거제 이런 거 사용했을 때 이런 식기세척기의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그릇을 빡빡 닦는 게 또 그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심되게 이렇게 칫솔질 해가지고 빡빡 닦는 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빡빡 닦아주는 칫솔질만이 우리 그 아이들의 구강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양치 우리 아이는 그 어렸을 때부터 버릇을 안 들여서 양치를 잘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아까 그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계별로 그 익숙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는 양치 못하는 아이라고 확정짓고 규정하는 것보다도 서서히 한번 좀 시켜보시는 게 좋은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칫솔질을 빡빡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강아지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행동학적인 거하고 좀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 우리 사람들로 치면은 한 4세, 5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을 하면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는 칫솔을 들고 가서 오늘 너 오늘 죽었어 하고 이제 칫솔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첫 단계는 손가락으로 그 입술이나 볼 안쪽을 이렇게 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넣어보고 하는 정도로 한 2, 3일 정도를 이제 적응시키는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구강 안쪽을 만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그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는 입 벌려서 이외에 손가락 그 치아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한 번씩 만져보는 연습. 이런 것도 한 일주 정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요게 조금 더 아이가 편안해 한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약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우리 손가락부터 좀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치약을 그 다음 단계에는 살짝 묻혀가지고 입안에다가 이렇게 치약을 묻혀주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람 치약은 조금 화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 치약 같은 경우에는 치킨 플레이버라고 해서 치킨 맛 나고 뭐 연어 맛 나고 이런 치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 치약을 핥아 먹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거 아니니까 치약을 손에 묻혀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맛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입안 구석구석에 넣어가지고 맛보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 손가락 대신에 끼우는 골무처럼 생긴 칫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빨을 닦아주는 과정을 통하고 그게 조금 더 완성되게 됐다. 아이가 좀 더 편한다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칫솔로 전환해서 구석 이제 보이는 데만 한 번씩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처음에는 이제 한 10초 정도 견뎠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한 15초, 20초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 나가시는 게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쉽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요거 구강 제품 관리하는 버박이라는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용하시기 편한 그 치과 제품들을 좀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요런 치약하고 껌하고 그다음에 구강에다가 넣어서 이제 치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연락을 했더니 제가 요런 강의를 한 50분 앞에서 강의를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홍보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더니 거의 전원분들에게 그 택배로 요 상품들을 발송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그 회장님께서 주소 취합해 주시면은 이런 것도 선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제품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제품이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제품은 잘 몰라요. 네, 온라인상에 워낙 많은 제품들이 이제 홍보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품 이름 말씀하시면서 이 제품 어때요라고 하시면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베터너리 오럴 헬스 케어라고 하는 요 인증 마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그 치아를 관리할 때 어떤 제품들이 효과가 입증이 됐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요 마크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 여기 그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VOHC라고 해서 법학사에서 나온 요 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실험실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구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마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한번 좀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vohc.org 여기로 한번 가시면은 이렇게 그 제품명들이 파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판매 안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버박 치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직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대표 메이저 회사라고 하면은 힐스에서 나오는 TD라는 사료 여기에 보시는 이 TD라는 사료 있잖아요. 요것도 요 마크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해서 구강 관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료를 한 80% 주고 한 20%는 요 TD 사료를 몇 개 띄워줍니다. 이 TD 사료가 근데 이제 먹여보면은 좀 맛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잘 안 먹기는 한데 밥 먹기 전에 요거 한 두세 알 주면은 이 알갱이 크기가 엄청 굵습니다. 엄지손톱만 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치아 관리를 해주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걸 딱 씹었을 때 그냥 일반 사료처럼 딱 하고 쪼개지는 게 아니고 치아가 박힙니다. 그 사료에. 그러면서 치아를 쓸면서 플라그도 제거해주고 치석도 어느 정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서 같이 먹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지해야 할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정말 그 딱딱한 뼈 간식이라든지 그 뼈로 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보통 대형견들이 아까 잘 부러지는 치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치아들이 보통 뼈를 씹다가 그 치아가 부러져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딱한 장난감, 진짜 막 딱딱한 장난감 막 부서질 때까지 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뼈, 뭐 돼지뼈, 소뼈 이런 것들 절대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리 목뼈 요것들도 운이 안 좋으면은 치아가 부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뼈 간식은 안 주는 게 좋고 어떤 정도의 껌이나 그 간식 같은 거 주면 좋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손톱 자국 나는 그 정도의 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껌이나 간식들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진짜 자국도 안 날 정도로 딱딱한 거다라고 하면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스트레스는 푸는 데는 좋겠지만은 그러다가 진짜 거금을 들여서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빨을 뽑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공 또는 모래가 묻은 공 같은 거, 공놀이나 원반 던지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빨이 갈리게 됩니다. 송곳니도 갈리게 되고, 앞니도 갈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보상적으로 덴틴이라고 상아질이 그 보호막을 형성하기 전에 갈리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신경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많은 치아들을 뽑거나 신경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모래가 되게 그 마찰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공도 안 되고 테니스 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씻고 노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마모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끈이나 리본이나 이렇게 기다란 실로 된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아이들이 먹으면은 나중에 그 위나 장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패브릭으로 천으로 된 장난감들 이렇게 꼬아놓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이 이렇게 흘러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올이 풀려가지고 요게 한 가닥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사람처럼 얘네가 뭐 퇴하고 뱉어내거나 뭐 개어내거나 할 수 없이 한 가닥이 들어가게 되면 끝이 날 때까지 삼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물로 인해서
위장관 폐색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시경을 하거나 개복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그 목장갑 가지고 놀던 애 있거든요. 그래서 목장갑에 한 올이 풀려가지고 목장갑이 다 끌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수술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리 나는 장난감 삑삑이 저가 제품들 이런 것들도 중국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산 제품들이 잇몸 구강 안에다가 자극 일으켜가지고 피부염이라든지 그 잇몸 염증이라든지 점막염 이런 것들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그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하면은 요 질문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취는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치료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제 발치하고 나서는 뭐 사료는 언제부터 먹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마취는 모든 아이들이 다 좀 나이가 많고 했다고 노령견이다 해서 위험성이 다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면은 마취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취전 검사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환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마취 모니터링을 세심하게 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평가하는 게 마취의 위험도를 따지게 되는데, 뭐 1단계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환자, 어린 아이들을 1단계로 저희가 치고, 2단계는 경증의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3단계는 중증의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그리고 4, 5단계는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인데, 이런 아이들은 솔직히 그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뭐 구강 관리를 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하다가 혹시라도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불가능, 안 돼. 그냥 건강하고 좋은 맛있는 거 먹이다가 보내주세요. 이게 다 정답이 아니고 하루를 살더라도 구강에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통증을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가 주인들이 해야 될 의무다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밑에 적어 놓은 거는 10kg 미만짜리 소형견들 그런 아이들의 치과 치료 비용을 적어 놓은 건데요. 보통은 이제 마취 전에 하는 검사들,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이런 것들 비용이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맥 라인 잡고 수액 주고 그다음에 마취하고 치과 엑스레이 찍고 스케일링해서 그 치아 관리해 주고 치과 방사선 찍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폴리싱하고 불소 도포해주고 그다음에 항생제 연고 도포해주고 이런 것들 처치가 4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2, 30kg 정도 되는 아이들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비용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요 비용이 많다라고 해서 요 마취전 검사 비용을 35만 원을 저희는 안 하고 할게요.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치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마취전 검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하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치하고 난 다음에는 식사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런 것들 말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있던 치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질 때마다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사료를 조금 불려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일주일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재진을 오셨을 때 피가 나진 않는지 뭐 상처가 봉합해 놓은 게 봉합사가 풀리진 않았는지 벌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건사료를 조금씩 급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치한 다음에 바로 양치를 하실 수는 없고요. 한 일주일 정도에 지나서 여기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문 게 확인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양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발치하고 나서 잇몸을 오므라뜨려 놨는데 요 실로 봉합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꼼꼼히 하다 보면은 그 실이 풀어질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살이 아무는 데까지는 보통 한 1, 2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구강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뭅니다. 한 4, 5일 정도면 아물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아물었다라고 하시면 안심하고 그때부터 양치하고 건사를 먹이셔도 됩니다.
제가 그 참고한 그 자료들은 그 AAH 덴탈 케어 가이드라인 요걸 참고로 했고, 그다음에 AVDC 교육 자료 참고했고, VOHC 베터너리 오랄 헬스케어 카운슬 요거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드리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이 안 된 부분들만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이런 것들만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최연님, 부산의 보더콜리 키우시는 최연님이 올려주신 질문 보면은, 안쪽 어금니에는 칫솔이 잘 안 닿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칫솔을 우리 사람처럼 잘 닿게 해가지고 닦아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은,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저도 어렵고, 보호자님들도, 대다수의 보호자님들이 요 안쪽은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구강 관리를 하다 보면은 요 안쪽은 플라그나 치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혀는 구강 안에서 맴돌거든요.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을 먹을 때도 혀가 낼름낼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치아 안쪽을 혀가 닦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꼼꼼히 양치를 하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아이가 막 싫어하고 막 거부감 느끼고 하는데 그쪽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정도가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바깥쪽만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치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치아를 다 균등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빨이 어금니이기 때문에 어금니 요 바깥쪽 그쪽은 강아지들도 혀가 닿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플라그들하고 세균들이 고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딴 데보다도 제일 먼저 이쪽을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앞니 쪽입니다. 앞니 쪽 틈 사이마다 음식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쪽 양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시면 나머지 치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말이 좀 빠릅니다. 예. 아래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양치를 시켜줘야 좀 더 편하게 양치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시고 있는 제리, 예, 보호자님. 아래쪽 어금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면서 아래쪽 양치를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보통은 치아 전반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좌우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잇몸하고 치아 틈 사이에 그 플러그 쪽을 잘 닦으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너무 이제 그 안쪽까지 빡빡 닦아내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허용해주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형을 안 들고 왔는데, 윗니가 바깥쪽에 있고, 아랫니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이 아래 치아의 바깥쪽하고 윗치아의 안쪽하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씹히거든요. 그러면서 음식물이 치아 아래쪽, 바깥쪽도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니만큼 플라그나 치석이 많이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가능하면 해주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그렇게 이제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살이 넘는 아이들은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나이에 따라 하면 좋은 시기 간격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보통은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무조건 스케일링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10살 정도 돼서 나중에 치아를 관리하게 되면은 선천적으로 뭐 조금 기형이 있는 치아라든지 문제 있는 치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치료해주고 제거해주면 나머지 치아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뭐 치석이 조금 별로 안 쌓였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한 10살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치아를 엄청 많이 뽑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3살 정도 됐을 때, 중성하고 나서 2, 3살 정도 됐을 때 한번 구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우리 야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야채 같은 것도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개의 야채가 자라나게 되면 다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부실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속아내듯이 치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치아들은 미리사 조금 제거해 주시면 나머지 치아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게 아이 부강에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단단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물렁해야지 너무 딱딱하면은 치아가 깨질 수도 있고 치아가 마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톱 이렇게 딱 눌러봤을 때 손톱 자국 날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아이들한테 적당한 어, 이제 단단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까르띠에 보호자님, 셀프 스케일러로 기계로 집에서 치석대 주는 거 괜찮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치아 문제가 치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통은 이제 치석은 그렇게 뭐, 물론 세균들이 뭉쳐 있는 거기는 한데, 이 치석 때문에 치주염이 점점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석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뭔가 원인이 있어서 아이가 그 치아를 안 쓰기 때문에 치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 스케일러 치아, 그 셀프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거기서도 요 기계 사용을 권장 안 하는 게 요 기계로 하다가 혹시라도 아이가 요거 때문에 상처가 난다든지 뭐 그다음에 피가 난다든지 하면서 이것 때문에 양치하는 걸 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셀프 스케일러 사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치석 떼어주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중요한 건 치석 떼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할 때 칫솔질 말고 천으로 닦아줘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은 그래도 칫솔질을 하시는 게 좀 더 틈사 애들을 세밀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영양제만 먹였는데 큰 치석들이 떨어졌다는 글을 봤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저도 인스타 같은 데 보고 광고 보면은 막 치석 잔뜩 끼어 있는 치아를 거기 넣어 놓으면은 치석이 막 분리되는 영상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저도 뭐 테스트 해보거나 그런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석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치석 없애줬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구강 상태가 괜찮아 뭐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치석이 생겼으면은 그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잘해서 아직 치석 없는 7살 도베르만인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미리 스케일링 한번 해줘야 될까요? 뭐 3살쯤에 한번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살도 괜찮습니다. 7살에도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고 더 문제 있는 치아들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점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봉자 보호자님, 각자한테 맞는 칫솔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치아가 보통은 이제 이 손톱만큼 크기잖아요. 그래서 요 엄지손톱이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사람 칫솔이. 그런 걸로 따지게 되면은 작은 아이들 한 5kg 정도 미만짜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 맞는 칫솔의 크기가 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작은 막 3kg짜리 되는 말티즈한테 이만한 사람 칫솔만한 거 들이대면은 애들 분명히 싫어하고 할 때마다 피나고 염증 생기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서는 맞는 칫솔의 크기를 적당하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빨을 보면서 나이를 추측하시는데, 이때 무엇을 보면서 짐작하시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빨 보고 뭐 4살 정도다, 6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부정확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스케일링 하고 나서 내일 가서 데려가서 뭐 치석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면 뭐 실제 10살인데 뭐 2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는 거는 치아 마모도 그리고 뭐 치주염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에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 저희가 짐작하는 건 몇 살 이게 아니고 뭐 어린 아이 아니면 성견 그다음에 이제 노령견 요 정도로 짐작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지 뭐 나이대처럼 이게 몇 살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치약이 정말 많은데 애들 크기와 상관없이 뭐 뿌리는 치약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보통 다 테스트를 해서 인체나 그 아이들한테 무해하다는 뭐 인증을 받았으니까 뿌려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뭐 한 번씩만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보미 보호자님. 그 밑 입술 쪽에 한 번씩 뾰루지처럼 하얀색 수포 같은 것이 올라오던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영양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사진까지 있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뾰루지처럼 염증처럼 생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헤르페스처럼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게 염증 때문에 농포가 올라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진단 받아보시고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이런 거 같이 먹여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람의 헤르페스가 강아지한테도 옮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요거는 옮지는 않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HSV1, HSV2 이렇게 돼 있어서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사람한테서는 구강 허피스 주로 발생하는 허피스의 종류가 그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고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인 허피스 바이러스 1이라고 해서 CHV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수 공통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께 옮거나 동물께 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헬프스가 생겼을 때 강아지한테 그 뽀뽀나 입주변을 한랜드 접촉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강아지들이 보통은 뭐 사료 먹고 구강 관리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뽀뽀할 때도 구강 관리 잘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진짜 기생충이 있다든지 세균이 있다든지 그렇게 있다고 있는 아이들이 뽀뽀하거나 옮겼을 때는 또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끼리 보호자님, 어느 날 보니 아래 앞니가 유난히 달아있는 것을 본 이후로 상자 뜯기 놀이는 중단했어요. 상자 뜯는 게 앞니를 많이 닳게 한 원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자도 물론 이제 뭐 마찰력이 심하지는 않지만은 뭐 상자에 묻어있는 뭐 모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뜯기, 그 치아를 마모시킨 게 좀 많을 것 같고 분명히 상자만 뜯는 아이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자 이렇게 자주 뜯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른 것도 잘 뜯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이제 그 상자 뜯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중단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거 말고 따로 이제 구강 뭐 장난감 같은 거 뭐 다른 종류로 뭐 고무 재질로 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딸이 뽀뽀를 직접 하는데 그렇게 좋은 영향은 끼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잇몸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디 보호자님이 물어보셨는데,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잇몸과 치아 사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요 치주낭을 없애기 위해서 잇몸을 잘라내거나 하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람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강아지 전용 칫솔, 사람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강아지 전용 칫솔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람 칫솔로 사용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강아지는 뭐 특수한 칫솔을 사용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 사람 칫솔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칫솔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밑에 산이보호자님, 플라그 오프라는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적정량 급여 중인데요. 한 살 때에서부터 꾸준히 급여 중인데 이 제품을 나이가 들어도 계속 휴지 기간 없이 급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든 제품을 제가 테스트해 보진 않았는데 플라그 오프 같은 경우에는 구강 안에 소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니까 이것도 아마 그 VOHC 요 인증을 획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이 보호자님은 가끔 뼈 간식이나 가죽 곶감을 먹을 때 피가 나곤 합니다. 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 뼈 간식을 자제하는 게 좋을지 아까 말씀드렸죠. 뼈 간식 주는 거 자제해 달라고. 이게 분명히 이제 뼈 간식이 어디에서 피가 나는지가 중요한데 잇몸에서 나는 거라고 하면은 치주 관리를 해주면은 뭐 다시 가역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빨이 부러진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 간식은 자제하는 게 좋고 그거 말고 그냥 조금 껌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입냄새가 심한 건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 치석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강 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석뿐만이 아니고 여기 플라그 때문에도 구취가 심하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여기 그 가장 큰 제4정구치까지 볼 수 있고 그 안쪽에도 치아가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들면서 그쪽에도 플라그라든지 아니면 치석 때문에 냄새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기 보호자님. 치아 마모로 신경 노출이 되었어도 개가 아파하지 않으면 발치 없이 그냥 살아도 괜찮은 건지, 요게 강아지들의 아픈지 안 아픈지는 우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치아에다가 뭐 자극을 줘봐서 막 이렇게 풀어보라고 해서 긁어보고 해서 아이가 아픈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이 노출됐을 때 안 아프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치과 진료 받아보시면서 아파하는지 안 아파하는지 요거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치아 마모됐다고 해서 분명히 다 신경 노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신경 노출을 보호하기 위해서 3차 덴틴이라고 해서 상아질들이 보호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막이 형성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신경이 노출된 건지를 한번 좀 진단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빨이 누렇게 되는 것과 입냄새는 막지 못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다른 문제인지 알고 싶다. 해결 방법도 궁금합니다. 이빨이 누렇게 되는 거는 우리 사람들도 뭐 커피 많이 드시고 아니면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 변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이 치아 변색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미용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 미백을 하기도 하는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 뭐 따로 이빨에 그 에나멜질이 손상되었거나 마모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수염 진단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치수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가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 뭐 치아의 색깔이 변하는 걸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엑스레이 찍어 봤을 때 그 치수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수 공간이 두껍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집니다. 근데 치수염이 있는 아이들은 그 공간이 얇아지지 않고 굵은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그것만 유독 넓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치아는 치수염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치아는 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엑스레이를 한번 좀 찍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겨울이 보호자님.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 마취하고 스케일링을 진행하는데 주기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소형견은 나이가 있어 매년 마취가 우려되는데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은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소형견들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도 비용이 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치과 치료할 때는 또 맞추정 검사해야 되지 치과 치료해야 되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면은 요 맞추정 검사하고 중복되는 검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추정 검사가 한 35만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검진을 하실 때 구강검진도 같이 하시면은 그 맞추정 검사 비용을 이제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검진은 6개월마다 하시면 좋기는 할 텐데,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 하실 겸 그때 그 구강 검진도 같이 하셔가지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건강 검진으로 맞춤 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치과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 비용도 절감하고 아이 치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닭으로 생식하는 게 양치 효과도 있는 건가요? 양치된다는 생각에 뼈를 갉아먹도록 주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닭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지는 뼈기 때문에 그렇게 치아가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딱딱한 뼈기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뼈는 안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생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제 생식하시는 분들은 또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생식은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제가 너무 편협한 사고일 것 같고, 생식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생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화가 조금 덜 되는 효과도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익혀서 화식으로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생닭으로 생식하는 게 양치 효과보다는 치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꼬마 보호자님, 어, 여기 사진도 친절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요 치아 보면은 치아가 부서졌습니다. 이미 신경도 드러나 있고 치아 뿌리까지 파절이 좀 일어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니는 우리 사람들처럼 쓰는 빈도가 강아지들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 치아는 계속 욱신욱신 치아 통증을 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하기에는, 물론 신경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마 뿌리까지 좀 부서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신경치료보다는 발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치아를 뭐 구태여 유지한다고 해서 이게 사용될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통증만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빨리 발치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나멜질이 먼저 부서지게 되면은 덴틴층이 노출되게 되면서 치아가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통증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발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다 부서지게 되면은 신경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라운을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코어라고 해서 치아가 그 중심 부위가 좀 남아 있어야지 그 위에 덮어 씌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덮어 씌울 치아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라운 씌우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미라니 보호자님. 2, 3일에 한 번씩 양치를 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양치를 해주시는데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가 나는 잇몸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잇몸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왜 생기게 되냐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치주낭 안에 그 플라그라든지 치석이라든지 세균 감염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제거가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소독이 잘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염증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피가 안 날 텐데, 계속 그 플라그라든지 치석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양치하고 피나고 염증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은 계속 유발시키는 원인은 계속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양치를 해서 염증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고 염증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염증 물질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양치만 하니까 계속 염증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피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강 검진을 해서 스케일링해서 싹 그 치주낭 안에 있는 플라그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서부터 양치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피가 좀 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사료를 동결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건사료보다 동결 습식 화식 등이 치석이 더 잘 생긴다는데 맞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씹으면서 이렇게 우리 시리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플라그도 좀 제거해주고 치석도 조금 제거해주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습식 사료라든지 화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치아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물론 그 우리 사람들은 보통 구강 안에서 이렇게 죽을 만들 때까지 다 씹어서 삼키게 되는데, 동물들은 한 덩어리씩 다 씹어가지고 쪼갠 다음에 삼킬 정도가 되면 꿀꺽꿀꺽 삼키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이 음식을 먹는데 치아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적습니다. 습식이나 화식 등이. 그렇기 때문에 건사료 위주로 식단을 짜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